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한 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대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학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전해주고 있죠. 비극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규명이 되어서 재발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기에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음증적이고 선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5로 인해 잠잠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도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와 함께합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뉴스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학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 보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언론의 젠더 감성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이나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자극적인 그리고 성차별적인 표현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좀 짚어볼게요. 일단 이 사건이 지난 7월 15일에 발생했고 언론들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기사가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제목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을 보도한 매체는 통신사인 연합뉴스였는데요. 네. 연합뉴스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하돼서 여성 옷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 경찰 수사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첫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서 그대로 따라 쓰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된 뒤 다수 언론에서 옷 벗은 채, 탈의한, 나체로 등 이 불필요한 이 선전적인 묘사의 제목에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연합뉴스는 이후에 옷 벗은 채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랬군요. 연합뉴스는 여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좀 더 나갔죠. 알몸의 여대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네. 다수의 매체가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없더라도 기사 본문에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매체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은 해당 직업군의 표준이 남성이고 여성은 특수한 존재라는 전제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여교사, 여기자, 여대생 등의 표현은 지양되어야 될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에 인권 젠더 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권 보호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이 두루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범죄 보도, 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있는데요. 땡땡녀, 꽃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는 없었는가, 이 성범죄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등 13개 점검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은 기자분들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시민단체가 이 보도 당일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당일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15일 오후 3시 기점으로 포털사이트 내부에서
검색된 인하대 사망 사고 관련 뉴스를 전수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안타깝게도 YTN이 가장 선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언론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예, 해당 표현을 제목에 쓰진 않았지만 뉴시스가 관련 보도를 24건으로 가장 많이 했고 이 뉴스를 제외하고 YTN과 SBS가 각각 4건을 보도해서 가장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YTN은 4건 중 3건에서 나체로, 알몸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카인즈에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인하대를 키워드로 검색해 봤는데요. 600여 건의 기사가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순위를 보면요. 성폭행이 203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강간치사 혐의, 그 다음이 피해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와 관련한 보도를 가장 많이 생산한 매체는 세계일보로 55건이 확인되었고요. YTN은 50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이 YTN 기사에는 유독 단독을 내세운 기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속보성 있게 처리하는 매체이다 보니 보통 통신사나 이렇게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들이 좀 많았던 것도 같고요. YTN도 네. 이후 보도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기사 제목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보도에서도 이른바 젠더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기사 제목은 보도윤리 위반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 요강 제3조 보도 지식에 따르면 범죄, 폭력,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셔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을 알리고자 한 의도였더라고 하더라도 이 나체나 알몸 등의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노선은 보도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기자협회의 이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에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언론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보도의 심각성을 느낀 한 누리꾼이 SNS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언론사별로 어떻게 뽑았는지 비교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네. 이 누리꾼은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만을 뽑아서 비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유일하게 한겨레 기사의 제목만이 보도 윤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한겨레 보도를 칭찬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겨레 콘텐츠 총괄 정은주 기자가 선정적 성차별적 제목 고백합니다라는 칼럼을 통해서 원래 처음 한겨레 신문 보도도 연합뉴스와 다를 바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자가 한겨레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킴으로써 타 언론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바로 게이트 키핑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되는 칼럼입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의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해서 보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편집자와 부장 등 일선 기자가 생산한 기자를 검토하는 과정, 즉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젠더 관점의 게이트 키핑이 작동했다면 이러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언론사 내에서 이런 젠더 감수성, 젠더 관점의 게이트키핑 이렇게 하는 게 뿌리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미투 보도가 한국 사회에 부상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이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네. 미투 보도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편집국장을 비롯한 현장 기자 14명을 인터뷰하는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네. 그때 인터뷰에서 언론인들은 미투와 미투 보도가 언론사 내부의 남성 중심 조직 문화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측면의 미투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지 못하고 사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젠더 감수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젠더 감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네. 당시 연구 결과 미투와 관련된 젠더 뉴스는 새로운 것,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뉴스 아이템으로 다뤄질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젠더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의 출연이 젠더 보도와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언론 환경 탓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부분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기사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냐에 따라서 언론사로서는 이 조회수 자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언론사의 수익이 이제 다시 말해서 클릭수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 선정적이고 피해자가 전시되는 제목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언론사에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과 기사를 생산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업적인 가치와 공적 가치를 함께 지니는 저널리즘의 양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탄생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가 진화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홍남희 박사가 발표한 연구, 소셜 미디어 시대 여론 국화와 상품으로서 젠더 뉴스라는 연구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발전 과정에서 젠더 뉴스가 클릭 유발 콘텐츠이자 독성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저널리즘이 상업적인 가치와 공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양면성을 가진다. 특히 젠더 뉴스는 클릭수를 유발하는 콘텐츠다. 좀 씁쓸한데 정리가 네.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이번 이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 2차 가해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도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네, 이런 2차 가해랑 신상 털기, 젠더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순환되는 악순환인 것인데요. 네. 이 인터넷에서는 이미 숨진 이나대 학생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진, 초등학교 시절에 받은 표창장까지 낱낱이 유출된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직업까지 유출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건 보도이다 보니까 사건의 피해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을 보도해야만 하고요. 특히 네. 이렇게 남성 가해자의 여성 피해자 구도가 되는 이 젠더 보도, 보도하면 할수록 성차별이나 2차 가해 부작용도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보도해야 될까요? 네, 지난 7월 19일자 YTN의 보도를 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YTN은 단독으로 이나대 중급생 성폭행법 불법 촬영 시도 정황 제대로 촬영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은 육하 원칙에 따른 객관주의, 중립적인 보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예시로 든 기사의 제목처럼 젠더 보도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상충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 보도와 관련한 이 객관적인 보도가 무엇인지, 육하 원칙에 의한 보도는 올바른 것인지, 과연 젠더 보도와 관련한 보도에서 중립적인 기사는 정말 중립적인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해법을 제시하시지 않았네요. 고민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그 사건 명에 이나대라고 네. 학교 이름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네. 사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꼭 학교 이름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네네네. 들고요. 그렇죠. 예, 네. 반드시 특정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네네. 이 사건 보도의 원칙과 젠더 보도의 중립주의가 어쩌면은 상충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예, 언론과 전문가들이 적절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연구자 윤복실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매주 월요일 방송되는 코너 아젠다 대 프레임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이 코너에 출연하는 패널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인데요.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또 새로운 시각을 기대하게 만드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차별점이 두드러지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7월 4일 월요일에 방송된 아젠다 대 프레임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다, 우리의 안보 스탠스가 불분명하다 등의 내용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직전 ENP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설프다라고 평가한 부분과 유사했습니다. 이 코너의 차별점을 이끌어낼 질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나토 순방과 관련해선 미디어의 잘못된 아젠다나 프레임 설정이 있진 않았는지 패널분들도 적극적으로 짚어줬더라면 더욱 유익했을 듯합니다. 이 코너의 차별점이 살짝 돋보인 때가 있긴 했습니다. 11일 월요일 방송에서 정치인의 SNS 정치를 다룰 때였는데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의 주요 전술 중 하나가 SNS에 가짜뉴스를 많이 유포해 SNS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코너에선 듣기 어려운 내용으로 흥미로웠고 또 어젠다 대 프레임이라는 코너명에도 맞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 특성에 맞게 일반 정치 인터뷰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시고요. 다른 의견도 있으신가요? 네,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두고 박형주 아주대 교수와 나눈 인터뷰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희 교수 수포자 논란인데요. 허준희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수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수포자가 나오게 된 발단은 허 교수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릴 때 구구단을 잘 못 외웠다 등의 발언을 하자 이를 두고 여러 언론이 수포자로 제목을 쓰면서 지금의 논란이 생겼습니다. 우스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포자의 성공 신화와 같은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언론의 속성이 잘 드러난 사례라서 짚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본인은 수포자 소리도 듣고 아까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렸다고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들려준 허 교수의 인터뷰도 아주 어렸을 때 수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는 내용으로 수포자와 바로 연결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을 두고 한 언론에서는 허준희 교수가 스스로 팩트체크를 했다. 네, 이런 기사도 냈던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7일 방송된 사건 앤 피플 코너에 대해서도 짧게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날은 지난 1일 알려진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다뤘는데요. 조금은 신중했다라면 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왜 실종 직전 119에 신고했는지,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살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기자협회 등이 만들어 놓은 준칙을 보면 자살 사건 보도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겨레 신문 등은 이번 실종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보도를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더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또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추측은 자제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 어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거의 더블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온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이 변이죠.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고 또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우 하루 평균 7만 명대 신규 확진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전체 그 5명 중에 2명은 확진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특히 BA.5가 감염 속도도 빠르고 또 기존 항체를 무력화하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서 코로나 확진에도 정부가 확실한 지침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어서 그냥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다수문 감염자가 돼서 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새 정부 들어서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의 그 타격을 우려해서 이른바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이죠. 네. 또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은 이미 확진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 초기와는 확실히 좀 대응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렇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한 고삐를 좀 바짝 죄야 될 때인데요. 네. 자, 우선 격리 지침도 좀 달라졌죠? 네. 일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일주일 즉 7일까지 격리를 합니다. 전파의 위험 때문인데요. 네. 최근 우세종의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이 중증도가 좀 낮아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에 보통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좀 있으면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일반적으로 하는 이 대증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 개인별 증상과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의료기관 입원 치료 또는 재택 치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하겠죠. 네. 또 이제 경증으로 본인이 격리하셨는데 이 격리기간 중에 좀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이 외래진료센터의 대면 진료 또는 전화 상담 처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 격리 해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 밤 12시 해제되는데요. 지금은 해제된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대신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은 출근 등교 이런 외출을 할 수 있지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KF94에서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사람 많은 곳이 되겠죠. 이런 데 방문 제한할 수 있고 사적 모임 자제 이런 것도 좀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확진이 되면 스스로 검사 후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 후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최근에 이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침도 바뀌었죠? 네.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대상과 금액이 줄었는데요. 현재는 확진 기준이 7월 11일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11일 이전에 확진이 되셨을 경우에는 이 가구원 중 격리자 대상으로 했고, 7월 10일부터 확진자인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이번 격리자만 해당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그냥 격리하신 분 다 해당이 됐는데 7월 11일 확진자부터는 그 가구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기준이 512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정부 입소 홈페이지 앱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격리자 1인의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전에는 일단 확진되면 다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분, 또 못 받는 분이 나뉘게 되는군요. 네.
정부 대응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전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줄고 병원이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통제가 잘 되면서 완화된 거죠. 네. 무슨 풀었다기보다는 완화된 상태인데 현재 감염 추세를 보면서 지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보실 때 확진자 수도 뭐 관심이 많이 가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하루 확진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의 증가 추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의료 체계 붕괴거든요. 네. 예,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이 꽉 차고 계속 또 늘어난다면 결국은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다른 질환을 낳는 환자들도 병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거는 거를 의료 붕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을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중증 환자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보시면서 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결국 뭐 병원 병상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면 현재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지침이 좀 강화될 것으로 당장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도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고 손 씻고 또 이 환기나 소독 같은 개인 방역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팩트체크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보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 불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제 근거를 댔는데요.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에도 유지했던 무역 흑자국이 13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진입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룸버그 보도 언급했던 블룸버그 보도는 네. 앞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가 개도국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이 블룸버그에서 국가 보도 가능성이 또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은 50개국이 우리가 아는 가난한 나라들로 포함됐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이미 90년대 후반이죠. 한 차례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기는 해요. 그렇죠.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일단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연합뉴스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기사가 블룸버그가 지난 8일 보도한 오늘은 러시아, 스리랑카, 내일은 어디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흥시장이 부채 증가와 성장도나 금리 증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와 러시아에 대해서 디폴트 우려가 큰 나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좀 취약한 국가로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를 꼽았고요. 네. 이제 이들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 또 이 부채 심각한데 이들 국가가 미화 달러 차입에 지불하는 이자가 현재 미국 국제 수익률을 최소 10% 이상 초과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이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부채까지 더해져서 이자 지불이 막대하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와 중남미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런 네. 나라들이 언급이 됐는데 여기에 한국도 언급이 된 거예요? 기사 본문은 일단 없었고요. 네. 그 기사 본문과 같이 게재된 표가 있었는데 그 표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해서 봤더니 이 블룸버그가 국제통화기 IMF죠. 이 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신흥국 50개국의 국채 취약성 순위를 매긴 그런 표였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50개 나라 중에 47위로 평가됐습니다. 47번째로 취약한 나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걸 두고 국가 보도 가능성이 높은 나라 50개가 포함됐다고 해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세한 또 설명을 보니까 기사에서 이 50개 개발 독상국을 선정한 기준이 달러 채권 수익률, 신용부도 수합 스프레드, 이자 비용, 총부채 네 가지 측정 기준을 토대로 평가했다고 설명을 일단 했고요. 네. 이 50개국에 앞서 보도가 난 국가 스리랑카, 레바논, 러시아는 뺐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국가 수가 보통 208개 국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한국이 47이니까 50위권 치고 몇 개 나라 뺐으니까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네.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이 파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요. 예, 좀 더 많이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스콧 존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도 이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한국은 상당한 디폴트임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흥시장 지수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블룸버그의 조사는 전 세계 28개국 나라 전체 다 조사해서 50개를 낸 게 아니고 네. 조사가 가능한 신흥국가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잘 있는 거죠. 네. 그럼 50개를 골랐고 이들 국가만을 대상으로 취약들을 순위를 매겨본 건데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이 이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은 보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들에 속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중동 국가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다음인 48위부터 50위에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보도가 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일단 전체를 208개 국가를 한 것도 아니고 50개만 딱 추려서 했는데 이 중에 47위를 했다 우리나라가. 네. 예. 그래서 표본 자체가 신흥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부도 가능성이 조사 대상 가운데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건데 네. 마치 전 세계 국가 중에서 47위 그래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 거네요. 네네, 좀 네.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해석이라는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 하나 더 다뤄볼까요? 네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시들시들해져가는 양파에 사랑해라고 했더니 양파가 살아났다. 이게 옛날에 많이 받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또 기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찾아봤더니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사랑이라고 했더니 죽어가던 양파 살아났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모 대학 모 교수님이 양파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파동 연구, 심지어 제목이 문자 에너지 파동 실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으로 공명 실험을 했다.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실험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간단합니다. 2011년 6월에 생산한 양파를 가지고 생장 실험을 했는데 이 튼튼하고 보기 좋은 잘 큰 양파가 컵에는 미호라는 그러니까 양파를 담은 컵에 미호라는 글자를 써붙이고 또 좀 부실하고 보기 좋지 않은 좀 바르게 잘 안 된 생육이 잘 안 된 양파의 컵에는 사랑한다 이렇게 글자 써붙였더니 네. 실험이 시작된 지 47일이 지나면서 미호라는 글자를 붙인 그 양파는 틈틈이 보지 다시 썩기 시작했고 네. 반대로 부실했지만 사랑합니다를 붙였던 컵의 양파는 이 싱싱하게 좀 건강해졌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험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설계됐고요. 심지어 이 똑같은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고 이런 그래요. 온라인 주장이 많아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과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예, 한마디로 유사과학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또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직접 교수님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네. 해당 교수님도 해당 실험은 정식 연구가 아니고 학생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용된 수업 자료다 이렇게 밝혔고요. 누구한테 응용을 받거나 과학적인 토대로 사전 검증을 받고 준비한 실험이 아니고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팩트체크 해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뭐 긍정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냥 이 좋은 말로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막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또 한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 믿어주고 소망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거는 믿기로 하고요. 이 관련된 기사는 이 실험 자체가 과학에 근거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